BBC에서 20년간이란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3조 원을 쏟아부은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그 땅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남미 오지에서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1987년 토지 계약서부터 40년 전 한국의 체계적인 자원 탐사 데이터까지.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바로 그 데이터를 보고 정확히 그 지점에 공장을 지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특종, 하버드 교수 논문 발표, 아르헨티나 정부의 회담 제안 등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코엔입니다. 캐나다 출신이죠. 부모님은 유럽에서 이주한 유대계 가정이었고요. 20년째 국제 에너지 전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BBC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넷플릭스, 디스커버리 같은 곳과 일하죠. 2024년 여름, 저에게 흥미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리튬 패권을 다룬 다큐 시리즈를 기획 중이라는 거였어요. 제목은 더 리튬 워즈였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리튬이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프로듀서는 말했습니다. 다니엘, 당신이 아르헨티나 살타 지역을 담당해주세요. 거기가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살타라는 이름도 생소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북부 고원지대라고 하더군요.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 거대한 염호들이 있고 그 소금물에서 리튬을 뽑아낸다는 거였어요. 중국, 한국, 프랑스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채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타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었습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마침내 살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건조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산지대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현지 가이드 카를로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니엘 씨. 여기서 뭘 촬영하려고 하시죠?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리튬 채굴에 대한 다큐멘터리요. 세계 각국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카를로스는 웃었습니다. 아, 그럼 바쁘겠네요. 요즘 여기는 정말 난리예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국 간펑 리튬의 채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살타 시내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였어요. 점점 높아지는 고도, 점점 희박해지는 공기,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장관. 거대한 하얀 염호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 한복판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죠. 굴뚝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간펑 리튬 공장이에요. 카를로스가 가리켰습니다. 3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군요. 3조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광활한 염호와 그 위에 자리 잡은 공장들. 확실히 대단한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간펑 리튬 CEO와 함께 추가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그 현장을 담기 위해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협약 체결식은 화려했습니다. 양국 국기가 펄럭이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악수를 나누었어요. 통역을 통해 들리는 대통령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간펑 리튬은 우리 아르헨티나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이번 3조 원 규모 추가 투자로 우리나라는 세계 리튬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중국 CEO도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연간 5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중국의 자본, 아르헨티나의 자원,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이 든 현지 주민 한 분을 만났어요. 페드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죠. 기자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페드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리튬 채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진짜 이야기요? 저 공장이 들어선 딱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창문 너머 간펑 리튬 공장 방향을 가리켰어요. 원래 저 땅은 한국 거였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땅이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1980년대 후반쯤이었나?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샀어요. 농업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페드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그때 그 일을 도왔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했어요. 하지만 5년 만에 떠났죠. 농업이 실패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땅에 중국 공장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튬 채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40년 전 한국이 뿌린 씨앗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드로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1980년대에 이 땅을 샀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를로스와 함께 살타 시내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더군요. 대부분 사업차 원분들이었습니다. 한인회관에서 김상철 회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1980년대에 한국 정부나 기업이 이 지역에 농업 프로젝트를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상철 회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현지 주민한테서요. 혹시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김상철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라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김상철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니엘 씨, 시간 있으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서둘러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상철 회장은 금고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제 눈앞에 놓인 것은 1987년 날짜가 찍힌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있었죠.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와 아르헨티나 현지 토지주였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그때 통역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그리고 중요한 문구가 있었어요. 광물 탐사권 포함이라는 조항이었습니다. 농업 실험이라고 하셨는데 광물 탐사권도 들어있네요. 김상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농업을 하는데 왜 광물권까지 필요한지요? 한국 정부가 정말 이 계약을 맺은 건가요? 네, 맞아요. 산업자원부 직인도 찍혀 있잖아요.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40년 전에 한국이 이미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한국 소유인 건가요? 그게 문제예요. 김상철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2년에 농업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철수했어요. 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정식으로 포기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당시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였거든요. 정부도 혼란스러웠고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관리도 엉성했어요. 한국 정부는 그냥 조용히 손을 뗐고 현지에서도 그 땅을 잊어버린 거죠.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이 사용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인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위치상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때 김상철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것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의 한국 농업 실험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 리튬 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됨. 농업 용도로는 부적합하나 광물 자원으로서의 가치 검토 필요. 농업 실험이 아니라 자원 탐사였던 거네요. 김상철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해외 자원 확보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사실이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40년 전에 이미 이 땅의 리튬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들을 다큐멘터리에 사용해도 될까요? 김상철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한국과 중국, 아르헨티나 사이의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촬영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단순한 리튬 채굴 다큐가 아니라 40년에 걸친 국제적 자원 경쟁에 숨겨진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장의 종이가 보여준 진실. 그것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류를 받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2년까지 도대체 한국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김상철 회장의 소개로 당시를 기억하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였어요. 지금은 70대이지만 당시 한국농업실험단의 현지 조정관으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모험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987년 봄이었어요.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죠. 아르헨티나 살타 지역에서 농업 실험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농업 전공이었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았거든요. 어떤 농업 실험이었나요? 이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농업인 줄 알았어요. 고원지대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찾는다고 했거든요. 퀴노아, 감자,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농업 전문가보다는 지질학자들이 더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토양 분석을 너무 자주 했어요. 이정수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농업 실험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광물 자원 탐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매달 서울에서 보고서를 보내야 했어요. 농작물 상황뿐만 아니라 토양의 화학 성분, 지하수 농도, 심지어 지질 구조까지요. 농업하는 사람한테 왜 그런 걸 조사하라고 하는지 이상했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리튬을 찾고 있었던 건가요? 그때는 리튬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여무 주변의 토양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거든요. 이정수 씨는 당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살타 모습이었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황량한 고원지대에 작은 실험 농장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왔었나요? 상주 인력은 5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계속 출장자들이 왔죠. 산업자원부, 지질자원연구원, 심지어 포스코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포스코에서도요? 네, 맞아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포스코가 리튬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정수 씨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자원 탐사는 체계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농업 협력이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내다본 자원 확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1992년에 철수한 건가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가 어려웠고
해외 투자를 줄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업 실험도 실패했고요. 실패했다고요? 이 고원 지대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아요. 온도차가 심하고 물도 염분이 많고요. 처음부터 농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았어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농업이 목적이 아니었던 건가요? 이정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추측이지만 농업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자원 탐사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1991년쯤 갑자기 조사 범위가 확대됐어요. 원래 계약한 15만 제곱미터를 넘어서 주변 지역까지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정수 씨가 보여준 지도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조사한 지역과 현재 감펑리튬이 운영하는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었어요. 그럼 한국이 4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의 리튬 매장량을 파악했던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조사 결과가 서울로 보고됐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정말 존재한다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이 40년 전에 이미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 중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니까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서 찾아봐야죠. 산업자원부나 지질자원연구원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그 시절의 자료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40년 전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감춰진 시간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중국 감펑리튬의 실제 운영 현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공장을 지은 땅의 진짜 역사를요. 감펑리튬의 현지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리우 젠밍 부사장이 저를 맞았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 하셨죠? 우리 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리우 젠밍이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소유권 관련해서 조사는 충분히 했나요? 리우 젠밍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했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어요. 혹시 과거에 다른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이 땅과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이 이 지역에서 농업 프로젝트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리우 젠밍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그런 건 모르겠네요. 우리가 매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부인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감펑리튬의 실제 채굴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질학자 친구 마이클 톰슨을 동행했어요. 그는 남미 지질 구조 전문가였습니다. 다니엘, 이 지역의 지하 구조는 정말 특이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리튬 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정확히 이 지점에 공장을 지었을까? 무슨 뜻이에요? 리튬 탐사는 보통 넓은 지역을 조사한 후에 가장 농도가 높은 지점을 찾잖아. 그런데 감펑은 처음부터 정확히 핵심 지역에 공장을 지었어.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마이클의 말이 저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혹시 감펑리튬이 한국의 과거 탐사 데이터를 활용한 건 아닐까요? 저는 현지에서 감펑리튬의 초기 투자 과정을 조사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0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펑리튬이 투자하기 전인 2019년 이 지역의 지질 데이터가 국제 광물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원본은 1980년대 말 한국이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현지 광물청 직원 마르코 곤살레스를 만났어요. 그는 이 지역 광물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조사한 자료가 정말 공개된 건가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19년에 정부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의 탐사 자료들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럼 간펑 리튬도 그 자료를 봤을 거네요? 당연히 봤죠. 모든 투자자들이 검토했을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40년 전에 피땀 흘려 조사한 데이터를 중국이 공짜로 활용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간펑 리튬의 공장 위치였습니다. 마이클이 분석한 결과 그들의 주요 채굴 지점은 1987년 한국이 소유했던 토지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에 나온 최고 농도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 저는 3D 지질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지역의 리튬 분포를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간펑 리튬이 수조 원을 투자한 핵심 채굴지가 한국이 40년 전에 발견한 리튬 중심 지층과 완벽하게 겹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우 젠밍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부사장님, 인터뷰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과연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용수 대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용수 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1987년 토지 매매 계약서, 당시 농업 실험 보고서, 그리고 현재 간펑 리튬 공장 위치와의 비교 자료들이었습니다. 대사님, 이것들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용수 대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모두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1987년 한국 정부가 살타 지역 토지를 매입했고 5년간 농업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땅에 중국 간펑 리튬의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서울본부에 보고하고 검토해봐야겠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대사의 반응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습니다. 분명 놀라워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2주 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엘 씨, 대사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다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사 외에 경제 담당 참사관도 함께 있었어요. 서울에서 검토 결과가 왔습니다. 이용수 대사가 말했습니다. 1987년 토지 계약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92년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포기했다는 공식 문서가 있나요? 그게 명확한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경제참사관이 보충했어요. 1990년대 초 한국 경제가 어려웠고 해외 투자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누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섣부른 행동은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중국과 아르헨티나 모두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김태영 과장을 만났을 때였어요. 이거 정말 우리 땅이었다고요? 김태영 과장이 서류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한국 소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대단한 발견이네요. 지금 그 지역 리튬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김태영 과장이 계산해본 결과 간펑 리튬이 채굴하는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약 50만 톤으로 추정됐어요.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25조 원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25조 원이라고요?
네, 맞아요. 만약 정말 우리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자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포스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제가 포스코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포스코는 2020년부터 살타 인근 지역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임직원이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무슨 뜻인가요? 40년 전 한국 정부의 조사 자료가 포스코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가능성을 일찍 파악할 수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스코의 살타 인근 투자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와 포스코가 함께 계획을 세운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었죠.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인 포스코를 통해 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침묵 속의 준비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간펑 리튬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땅은 100%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40년 전 한국의 작은 투자가 있었어요. 드디어 제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더 사일런트 레이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조용히 묻혀있던 진실의 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관심이 대단했죠. 공개 이틀 만에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리튬 자산의 숨은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내고 싶다고 했어요. 블룸버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전종이 한 장이 바꾼 글로벌 리튬 지도라는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CNN, BBC, NHK 등 전 세계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다니엘, 이 발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CNN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40년에 걸친 전략의 결과죠.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갑자기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외무부 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과거 계약들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간펑 리튬의 주가가 하루에 15%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한 거죠. 중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중국 기업의 아르헨티나 투자는 모든 국제법과 현지법을 준수했다. 어떤 제3국도 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국제법 전문가들이었어요. 하버드 로스쿨의 존 레트클리프 교수가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1987년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한국의 소유권 주장에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사라 톰슨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어요. 토지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원래 소유자의 권리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자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특히 한국 언론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에 숨겨진 25조 원 자산, 40년 만에 드러난 리튬 대박, 세계가 놀란 K 전략.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장기 전략적 사고는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다. 40년 전의 작은 투자가 오늘날 거대한 자산이 되었다.
독일 슈피겔지는 조용한 거인 한국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평가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황구시보라는 중국 신문이 사설에서 한국을 존경할 만한 상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국의 장기 전략은 중국도 배울 점이 있다고 썼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르헨티나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3자 회담을 제안한 거예요.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가 함께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국제적인 이슈가 된 거였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시작한 작은 파장이 글로벌 외교 문제로 발전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생각해봤어요. 단순한 취재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40년 전 누군가가 심어둔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3자 회담이 2025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언론인 자격으로 취재할 수 있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였죠. 한국에서는 외교부 차관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교부 부부장과 감펑리튬 회장이 왔어요. 아르헨티나는 외무장관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회담 첫날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한국 측은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1987년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관련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했어요.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의 투자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다. 과거의 불분명한 계약을 근거로 기존 투자를 위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르헨티나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 모두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첫날 회담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한국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어떤 협력인가요? 감펑리튬 회장이 물었습니다. 감펑리튬이 채굴한 리튬의 일정 부분을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 대신 우리는 토지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간 생산량의 30%, 10년간 장기 계약으로 말이죠. 감펑리튬 회장은 잠시 계산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연간 1만 5천 톤 정도네요. 맞습니다. 시장가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요. 이건 양측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한국은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확보할 수 있고 중국은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윈윈 전략이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추가 제안을 한 거예요. 포스코가 살타 인근에 건설 중인 리튬 가공 공장을 2025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감펑리튬의 원료를 위탁 가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원료 공급과 가공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거였어요. 감펑리튬 회장이 흥미로워했습니다. 가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가의 90% 수준으로 하죠. 대신 장기 계약으로 안정성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회담 끝에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토지 소유권 주장을 공식 포기하는 대신 10년간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받게 됐어요. 더 중요한 건 포스코가 남미 최대 리튬 가공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저는 각국 대표들과 개별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한국의 전통이에요. 4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뿌린 씨앗이 이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한국의 현실적인 접근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이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르헨티나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해결 방식이 국제 분쟁 해결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포스코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어요.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을 걸기보다는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는 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의 투자, 포스코의 인근 지역 공장 건설, 그리고 이번 협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핵심 자원 공급망이 이제 한국을 거쳐 흐르게 됐어요. 작은 나라의 거대한 전략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제 다큐멘터리 더 사일런트 레이어가 칸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20분에 이려 개국에서 출품한 작품들을 제치고 말이에요. 시상식에서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순한 취재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거든요. 이 상은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바칩니다. 저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40년 전 미래를 준비한 한국의 해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람을 느낀 건 그 후였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 예일, 옥스포드 같은 유명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자원외교학 수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의 한 대학생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다니엘 씨 덕분에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캐나다의 고등학생은 이렇게 썼더군요. 선생님의 다큐를 보고 저도 언론인이 되고 싶어졌어요. 아르헨티나의 한 주민은 우리 땅에 숨어있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한국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 미리 자리를 잡는 나라라는 것을. 그들이 준비한 시간은 40년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제 다큐멘터리는 현재 190개국에서 방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니엘,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배운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힘은 소리 없이 준비되고 진짜 전략은 시간이 흘러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를 바꾸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해안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취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자원 지도를 바꾸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